안녕하세요. 시니어 사랑 극장입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아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의 그림자가 이렇게 짙고 어두울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꼭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그 사람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퀴퀴한 담배 냄새와 섞인 특유의 쌉싸름한 스킨 냄새 말입니다. 저는 멍하니 안방 한 구석에 앉아 남편이 생전 입버릇처럼 아끼던 낡은 남색 양복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해요. 거기는 아픈데 없수. 대답 없는 허공의 말을 건네보지만 돌아오는 건 윙윙거리는 냉장고 소리뿐이더군요. 참 무심한 양반이었습니다. 평생 사랑한다, 고맙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소처럼 일만 하다 갔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 무뚝뚝함 속에 숨겨진 진심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없이 구겨진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뒤적거릴 때였습니다.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손끝에 툭 하고 걸리는 딱딱한 것이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겉표지가 다 달아빠진 붉은색 통장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쓰는 생활비 통장도 남편이 월급을 받아오던 급여 통장도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돈 관리에 대해서는 저에게 일임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게 뭘까? 비상금이라도 모아둔 건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빽빽하게 찍힌 이체 내역들. 받는 사람의 이름은 단 하나, 이미경이었습니다. 매달 25일. 월급날이 되면 어김없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미경이라는 여자에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도, 2년도 아닌 무려 15년 동안이나요. 이게 다 무슨.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충 셈을 해봐도 1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세 자금이 모자라 쩔쩔맬 때도, 아들 녀석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출을 알아볼 때도 남편은 이 여자에게 꼬박꼬박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망치로 뒤통수를 내리친 것만 같았습니다. 내 남편 박철수. 술 먹고 들어와도 허튼 짓 한 번 안 한다고 믿었던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이 큰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니요. 엄마? 왜 그러고 있어? 밥 좀 먹으라니까. 방문이 열리며 딸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통장을 양복품 속으로 감췄습니다. 이 더러운 비밀을 딸아이에게까지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직은 저조차도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아니다. 그냥 아빠 옷을 보니까 마음이 좀 그래서. 저는 딸을 내보내고 다시 통장을 폈습니다. 마지막 이체 날짜는 남편이 쓰러지기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맨 뒷장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가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끝까지 책임지 마. 책임? 도대체 무엇을 책임진단 말입니까? 저와 우리 아이들은 책임지지 못하고 빚만 남기고 간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그토록 책임지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도끼로 변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박철수 씨, 당신. 도대체 나한테 뭘 숨긴 거야? 내가 이거 밝혀내고 말 거야.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늘어진 몸빼 바지를 벗어 던지고 외출용검은 바지와 코트를 챙겨 입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내 남편의 피 같은 돈을 받아 챙겼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은행 지점은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인 성수동이었습니다. 남편의 직장과는 정반대 방향인 그곳. 남편은 회식이 잦다는 핑계로 늦게 들어오던 날이면 항상 그곳에 있었던 걸까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차창 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콩나물 값 100원을 아끼려고 시장 바닥을 헤매던 내 모습. 남편 구두 밑창을 갈아주며 아껴 쓰라고 잔소리하던 내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이 통장의 거래 내역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요. 직원은 난처해하며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가씨, 제발 부탁해요. 내 남편이 밖에서 딴 살림을 차렸는지, 빚쟁이한테 뜯겼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게 해줘요.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눈 못 감아요. 제 고함 소리에 은행 안의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결국 지점장이 나왔고 저는 남편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며 통사정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상대방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말에 좌절하려던 찰나 지점장이 넌지시 힌트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사모님, 상대방 연락처나 주소는 못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 계좌로 입금될 때마다 적요란에 희망식당이라는 네모가 자주 찍혀 있네요. 아마 받는 분이 식당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희망식당. 이름도 참 얄궂습니다. 내 희망은 다 짓밟아 놓고 자기들은 희망을 꿈꾸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은행 문을 박차고 나와 휴대폰으로 성수동 희망식당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에 뜬 사진 한 장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희망식당이라는 간판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는 너무나 고왔습니다. 저보다 좋기 10살은 젊어 보였고 뽀얀 피부에 세련된 파마 머리를 한 그녀는 시장통에서 생선을 만지느라 거칠어진 제 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하.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항상 말했었죠. 돈 아껴라. 화장품 바를 돈 있으면 반찬이나 더 좋은 거 해라. 그래서 저는 로션 하나도 아껴 발랐는데 정작 본인은 이런 여자에게 매달 100만 원씩 쥐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평소라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을 거리지만 지금은 돈만 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내 남편이 도대체 저 여자와 무슨 짓을 벌인 건지. 성수동 골목 어귀에 내리자 고소한 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사진 속에서 봤던 그 희망식당 간판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가게 맞은편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이미경. 실물이 훨씬 더 곱더군요. 손님들에게 상냥하게 웃어주는 그 미소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 웃음. 우리 그이한테도 보여줬겠지. 나한테는 늘 피곤하다, 찌푸린 얼굴만 보여주더니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 주방에서 훤칠한 키의 젊은 청년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쌀 포대를 번쩍 들어 옮기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청년이 땀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30년 전 제 남편을 다시 만난 줄 알았습니다. 각진 턱선, 웃을 때 처지는 눈매, 심지어 걷는 폼까지. 젊은 시절 박철수, 제 남편과 판박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5년 전부터 송금된 돈, 남편과 똑 닮은 20대 아들, 그리고 남편의 비밀 통장.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 몰래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은 슬픔을 넘어 살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며 시부모님 병수 받을 때 남편은 여기서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알콩달콩 살았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풍경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이미경이 저를 보고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몇 분이세요?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야?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참았습니다. 여기서 난동을 피우면 경찰이 올 테고 그러면 전현이 누리는 이 평화를 깨트릴 수 없을 테니까요. 더 잔인하게, 더 확실하게 밟아줘야 했습니다. 혼자 왔어요. 국밥 한 그릇 주쇼.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가증스러웠습니다. 남의 남편을 뺏어간 주제에, 남의 가정을 파탄낸 주제에 저런 천사 같은 얼굴로 걱정을 하다니요. 국밥이 나왔지만 한 숟가락도 뜰 수 없었습니다.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이 마치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병 같았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그 청년이 나왔습니다. 엄마, 저 배달 좀 다녀올게요. 그래. 민우야, 오토바이 조심하고. 엄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우라고 불렀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진우인데 돌림자까지 쓴 걸까요? 숟가락을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이미경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님, 식사가 입에 안 맞으세요? 다시 데워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서 그 붉은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알지? 이미경의 시선이 통장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상냥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걸 손님이 어떻게? 왜 죽은 사람 물건이 여기 나오니 놀랐나 보네. 박철수 씨. 내 남편이야. 제 말에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미경은 입을 뻐끔거리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네? 박철수 씨가 돌아가셨다고요? 연기하지 마. 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 매달 꼬박꼬박 돈 받아 챙기던 내가 남편 죽고 송금 끊기니 궁금하지도 않았니? 그래, 죽었어. 과로사로.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아니, 두 집 살림하느라 뼈가 빠지게 일하다가 죽었어. 이제 속이 시원해. 저는 참았던 고함을 질렀습니다. 식당 안에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경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독하게 대드는 대신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그분이. 그래, 내가 죽일 년이지. 내 남편 홀려서 15년 동안 돈 뜯어내고 저 애까지 낳아 기르면서 우리 철수 씨 등골을 빼먹었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달을 나갔던 청년 민우가 헐레벌떡 들어와 저를 막아섰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한테 왜 이래요? 남편을 닮은 그 아이가 저를 밀치며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마저 남편을 닮아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켜라. 너도 똑같은 놈이야. 내 아비가 누군지나 알고 덤비는 거냐? 난장판이 된 식당. 저는 악에 받쳐 소리쳤고 이미경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이미경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오해세요. 민우는 철수 씨 아들이 아닙니다. 거짓말 마. 내 눈이 삐었어. 저 얼굴을 보고도 오리발을 내밀어? 정말 아닙니다. 민우는 철수 씨가 죽인 사람의 아들입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죽인 사람의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뭐라고? 내 남편이 살인자라도 된다는 거야? 이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신문 기사. 30년 전 날짜가 찍힌 그 기사 일면에는 대형 트럭 사고 사진과 함께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트럭 졸음운전으로 일가족 참변. 가장 사망, 임산부 중퇴. 그리고 그 기사 옆에 젊은 시절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 박철수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30년 전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 화물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었다는 말은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가벼운 접촉 사고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니요. 그 사고로 제 남편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저는 뱃속에 민우를 가진 체중 환자실에서 깨어났고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외도도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은 30년 전 자신이 앗아간 생명에 대한 죗값을 평생 홀로 갚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살인 전과자의 가족이라는 멍해를 씌우기 싫어서 그 무거운 비밀을 무덤까지 혼자 짊어지고 갔던 것입니다. 사모님 형벌을 받은 건 철수 씨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남편 잃고 갓난쟁이 안고 축내 산에할 때 철수 씨가 찾아왔어요. 감옥 다녀온 그 몸으로 막노동에서 번 돈, 꼬깃꼬깃한 봉투를 내밀면서 무릎 꿇고 빌더군요. 미경 씨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출소 후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 낳고 미역국 먹을 때 남편은 이 집 식구들 걱정에 몰래 가게 앞을 서성였던 겁니다. 그럼 그동안 바람 피운 게 아니었단 말이야? 나 몰래 딴 살림 차린 게 아니었어. 바람이라니요. 철수 씨는 죄인이라며 가게 안에 들어와 밥 한술 뜬 적도 없습니다. 매달 돈만 붙여주고 멀리서 민우 크는 것만 보고 갔어요. 민우가 대학 갔을 때는 전봇대 뒤에서 소리 죽여 펑펑 우시더라고요. 자기가 죽인 사람 아들이
이렇게 잘 컸다면서요. 가슴을 쥐어뜯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남편이 불쌍해서 그 미련한 양반이 너무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돈 좀 못 벌어온다고 구박하고 무뚝뚝하다고 타박만 했는데 그 사람은 밖에서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속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민우 학생이 제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남편을 닮은 그 아이의 눈을 이제는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아니 사모님. 아저씨 나쁜 분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아버지 없는 서름 안 느끼게 해준 키다리 아저씨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식당 사람들이 보든 말든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여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나한테 말을 하지. 차라리 말을 하지. 그럼 같이 빌기라도 했을 텐데.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한참을 울고 나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잠시만 기다리라며 가게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철수 씨가 혹시라도 자기가 갑자기 잘못되면 사모님께 전해달라고 맡겨둔 물건이에요. 언젠가 사모님이 알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 주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30년 동안 신었던 낡은 작업화 한 짝, 그리고 저에게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남편의 투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영자야, 이 편지를 당신이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려. 평생 당신을 속이고 살아서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어. 하지만 당신에게만은 살인 전과자가 아니라 그냥 성실했던 남편으로 남고 싶었어. 당신이 우리 남편 최고다라고 해줄 때마다 나는 쥐구멍에 숨고 싶으면서도 그 말이 너무 좋았어. 내 죄는 내가 저승 가서 다 갚을게. 당신은 부디 이 못난 놈 믿고 남은 생 편안하게 살아. 사랑한다. 영자야. 말로는 한 번도 못했던 말 글로 남긴다. 편지지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 행복만을 바랐던 겁니다. 두 집 살림이라는 오해는 눈 녹듯 사라지고 제 가슴 속에는 존경과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딸 지은이 그리고 이미경 씨와 민우가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송이씩을 놓았습니다. 여보, 거기서는 빚 갚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편히 쉬어요. 미경 씨랑 민우는 내가 가끔 들여다볼게. 당신이 못다한 숙제 내가 마저 할 테니까 걱정 마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편의 거친 손길이 볼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야속할 만큼 맑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편을 진정으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가요, 내 사랑. 박철수 씨.